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첫 방송을 했죠. 그때 사실은 뭐 조대원 TV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는 훨씬 반응이 좋아요. 조회수 저희는 한 200회 정도 안 나오겠나 예상하고, 그리고 맥시멈 나오면 한 500회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제가 올 때 보니까 850회를 넘었었고, 구독자도 한 100명 이상 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갖고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앉아놓고 왜 섰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게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얘기해서, 사실은 오늘 그 방송을 지켜봤던 저하고 가까운 지인, 밝히자면 그 변희재 대표가 연락이 간만에 와서 방송을 이렇게 보더니만 그 정도 음향 상태와 수준이면 방송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금 그 기술팀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 수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찍을 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적이 많았던 게 이제 시간이 너무 길다. 유튜브 방송을 누가 40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10분 내외로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10분 내외 하는 게 편해요. 아무래도 준비가 좀 이렇게 그 40분 정도 하려면 자료도 좀 읽고, 또 글을 이렇게 이 서두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좀 이렇게 스토리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는 주말 동안 읽었던 그 신문이나 들었던 내용, 읽었던 내용 이런 걸 종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민주당 경선이 지난 주말 동안 있었죠. 가장 큰 규모가 큰 책임당원이 있는 그 호남 지역에서 이제 결과가 났는데, 첫날 그 전남 광주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0.17%였어요. 122표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너무 낮았고, 그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가까운 제가 토론하는 우리 팀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만약에 전북에서 저는 전남 광주보다는 전북 민심이 좀 더 이 중도, 또 충청하고도 가깝고 중도나 일반 그 민심들하고 좀 더 근접했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 호남 중에서도 광주 전남은 좀 이 독특한 그 기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남 하나 봐서는 모르겠고, 전북까지 봐서 만약에 전북서 이 전남의 기세가 이어져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격차를 벌이면서 이기면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우리 팀들은 아마 이 전북에서는 전남지사를 꽤 오랫동안 하고 전남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했던 이낙연 후보가 전남 광주에서도 그 정도밖에 앞서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패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 팀이 예측했는데 결론은 우리 팀이 맞았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서 또 저렇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잘못 틀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쉴 수도 있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북에서 16% 차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미 결선 투표는 없다. 이재명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고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구나. 이게 확고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지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현재 구도가 상당히 불리하다. 이대로 가면 대선 그 본선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자기들끼리라도 예선전에서라도 이렇게 앞서가는 후보한테 생채기를 내는 것보다 좀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는 1등 후보를 밀어줘야지 나머지 2등, 3등 하는 후보들이 본선에서 이제 경선 이후에 이 화학적 결합이 좀 더 빠르다.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이 상황이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니 당장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선을 들어주면서 이재명이 이제 정말로 이 시대의 대통령 감이다 하고 손들어주고 자기는 드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 지금 민주당 마지막으로 남은 게 10월 3일 날 이게 이제 빅뱅이 있죠. 10월 3일 날 선거인단이 거의 50만에 가까운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 일반 당원들 투표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11만 표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 뒤집으려면 이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대장동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서 불안하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낙마한다. 이렇게 이 당원들이 믿고 여기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거고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현재는 53% 정도 획득하고 있는데 아마 60%에 육박하거나 6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사주나 저도 잘 몰라요. 결론이 뭔지는. 왜 그러냐면 각자 주장하는 바가 너무 팽팽하고 각자가 내세운 논리들이 더 탄탄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각자가 내세운 논리가 탄탄하기보다 상대가 상대를 공개하는 논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에서 사실은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법원에서 이 정치적 이벤트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결과를 내더라도 결국은 그 조사와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 이후에 이긴 쪽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제 시각에서 바라보면 대장동은 문제가 많다.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은 저희 팀에도 진보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곽상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그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민주당의 그 주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깊이 건드릴수록 우리 당에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장동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그 민간에서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되는 우리 보수 쪽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개발업자들하고 모든 이익을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공공개발로 돌려가지고 이걸 일정 부분이나마 자기가 말하는 5,503억인가 그렇죠. 5,500억이 넘는 돈을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돌렸다.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민간업자가 그만큼 이렇게 큰 이득을 볼지는 몰랐다. 그런 부분은 유감이다. 아쉽다. 미안하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국힘 게이트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그 땅 샀던 곽상도 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 지금 출신들 이름 나오는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장동 땅을 그 민간하고 같이 공공개발로 돌리면서 하나 컨소시엄하고 계약하는 가운데 화천대유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오늘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양심선은 비슷한 걸 했던데 그때도 이미 이 개발이 너무 민간업자한테 많은 그 이득을 준다. 이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계속 문제가 내부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 인물 한 명 있죠. 유 본부장이라는 분. 이 사람이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이분이 와서 직원들 막 나무래고 그 방에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관계자 이게 민간업자한테 너무 많은 이득이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자기 측근들로 다시 배치를 해요. 사실 이런 일은 고양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자치정부가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당 떠나서 사실은 저는 늘 그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지방정부 관피하고 그 지방정부 관피아 중에 최악의 관피아는 제가 말을 잘못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관피하고 그 관피아 중에도 최악의 관피아는 지방정부 관피하다. 제가 고양시에서 시민운동할 때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중앙정부는 그나마 언론이나 이렇게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법적으로도 이렇게 이 사정기구에서 감시를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는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미명하에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너무 많아요. 거의 족벌 경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바꾸려면, 이런 폐해를 그나마 줄이려면 정권을 계속 중간에 당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특정 지역에 가면, 경상도 가면 계속 국민의힘 해먹고, 그리고 민주당 전라도 가면 민주당이 다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비리가 저는 덩어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유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관여를 해가지고 다 팀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유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인수위의 간사예요, 간사. 그 분과가 있는데 도시개발인가 뭐 이쪽 하여튼 건설 쪽으로, 건설 도시개발 이쪽으로 간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경기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는 경기도를 영정해서 경기도에서도 또 공사사장을 맡아요. 아주 중용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가장 측근이죠. 이런 사람이 그 정도로 관여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도시공사 개발공사 직원들이 반대하는 계약을 맺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사람 뭐 우리하고 가깝지 않다. 그리고 손절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공공개발 그렇게라도 안 하면 MD가 주장했던 것처럼 민간업자한테 다 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도시공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이 민간 지역에, 개발 지역에 민원들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하는 거는 차라리 LH로 넘겨가지고 LH에서 공공개발로 그 임대주택을 짓든지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화천대유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언론 통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대선 국면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양쪽 주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 그 55% 이상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그 수치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리얼미터를 조작미터라 그러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주 연속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었어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가면 그냥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저쪽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이미 결정됐고,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사건, 이것도 강력하게 자기들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역으로 국힘 게이트라고 몰아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빨이 세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어쨌든 싸움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인데, 과연 국민의힘은 누굴 내세워야지 이재명의 상대가 되느냐? 우리는 이걸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후보가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유승민 후보도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의 삼각구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장점이 뭐 서로 간에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국민 앞에 드러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고, 경선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뽑히는 분, 가장 이재명한테 맞춤 카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아가면 뭐 대선에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13분 50초네요. 여러분 좋은 일주일 되시고, 활기찬 일주일 되시고, 이번 주 중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